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또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비트코인이 25K를 넘어서서 현재 이 일본 기준으로 2%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제 이 미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하고 S&P 500이 1% 넘는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8%로 좀 더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반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어제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의 불길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로 번져서 세계 금융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이 나왔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근데 이 어제 이 미 증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했던 건 아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장 초반에 이 미국 장과 유럽 증시를 캡처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 증시 역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또 유럽을 보면 유럽은 뭐 소폭의 상승도 있었지만 그 상승폭이 좀 적었고, 그리고 상승하는 국가보다 하락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사를 보시면 옐런과 다이먼의 합작, 미 은행들 40조 원 구제금융에 나섰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미국의 11개의 대형 은행들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입해서 구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의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며 짜낸 사실상의 민간 합동 위기 타개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4대 은행인 뭐 JP모건과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제일 많은 각각 50억 달러를 내놨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25억 달러씩, 그리고 좀 더 작은 은행들은 한 10억 달러 정도 돈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총 300억 달러 방어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2.48%의 축보를 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전에 현재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뒤통수 치는 상승장의 이유가 유동성과 금리가 완성되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요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 연준으로부터 200조 원을 넘게 빌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 1648억 달러를 빌렸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건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이번 주에 들어서 전날까지 164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15조 원 정도를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3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BTFP라고 해가지고 이 연준이 이 채권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를 해서 매입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실상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19억 달러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은행들은 연준의 할인 창구 대출을 통해서 1,530억 달러를 추가로 더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억과 1,530억 달러를 합하면 총 1,648억 달러를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1,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이고, 코로나였던 이 팬데믹 초기에도 5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만
1648억 달러를 이 연준이 제공한 거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이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이 현재 이 연준의 총 자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2008년도 금융위기에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위기를 맞으면서 이 자산 자체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때도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자산이 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확대해서 보면 요것을 좀 당겨가지고 작년에 이 금리 인하와 이 양적 긴축을 실행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자산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3월 8일이니까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크게 뛰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3월 15일에 이 연준의 총 자산액은 8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 8조 6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이 8조 6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1천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1경 1천조 원이니까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도 잘 안 와요. 그러면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에도 이 연준의 자산 규모가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이 8조 4천억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현재는 8조 6천억 달러를 보이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4월에 8조 9천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면 작년 4월 이후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다가 이번 달에 들어서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이 이 은행들한테 1648억 달러를 어떻게 빌려줬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보시는 것처럼 돈을 찍어서 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상승이 이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구제금융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상승의 원인은 돈이 다시 풀리고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결을 했냐. 좀 전에도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돈을 풀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위기도 만약에 은행들이 뱅크런이 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출금 요청이 들어와도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은행이 파산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출금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줄 수가 있느냐? 결국엔 이 돈을 새로 찍어서 달라는 대로 주면은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이 문제일 거예요. 지금 인플레 상황인데 이렇게 돈을 막 찍으면 어떡하냐? 그럼 그것은 이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조절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50bp 그렇게 빅스텝으로 올리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또 요 기사를 보시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월 금리 인상은 연준이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융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도 금리를 동결이나 인하를 안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괜찮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것을 보시면 어제만 해도 이 금리 동결과 25bp의 금리 인상이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했었는데, 또 지금은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79.7%니까 거의 80%로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예전처럼 더 많이 더 큰 폭으로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앞으로 한두 차례 소폭으로 올리다가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연준이 다시 이렇게 유동성을 뿌리고 있고, 또 이 금리도 제가 이거를 몇 번 계속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가 상승을 하고 유지가 되면서 이 미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은행들의 위기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크레디트 스위스 앞으로 어떻게 되나 UBS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UBS면 또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인데 뭐 아직 뭐 이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요 기사를 보시면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금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은 누군가가 인수를 하거나 또 이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도움을 주면서 결국엔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정론자나 비관론자보다는 긍정론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타나 선물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 긍정과 부정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이 큰 그림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계속 찍어지면서 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큰 그림을 뭐 비관론자나 부정론자 입장에서 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도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부터 당장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거나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또 지금까지 그래왔듯 어떤 사건 사고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또 폭락도 나오고 또다시 공포도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큰 그림만 보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갑자기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야 진짜 지옥가나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나한테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알트 불장은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트윗을 보여드리면 이 댄이라는 분석가도 이 알트 시즌에 대해서 이렇게 트윗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이 지속되면 될수록 크립토 시장 전체가 탄력을 받아서 결국 알트코인들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2020년 말과 같은 흡성대법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우울해하기보다는 뭐 그냥 이 비트코인 상승을 응원을 해주면서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이 비트코인이 가면 시간차를 두고 이 알트코인도 반드시 상승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